자, 오늘은 고전시가 기출 세 지문을 보겠습니다. 세 지문을 보겠어요. 우선 기출을 공부를 하면 답을 알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출 공부를 왜 하느냐? 기출 공부를 왜 하느냐?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기 위해서 기출 공부를 하는 거야. 단순히 그냥 나왔기 때문에 풀어야 될 의무감에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내야 된다. 그러면 고전시가는 독서랑 다른 점이 뭐죠? 이미 쓰인 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오든 문제화되는 지점, 어떤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오고 선택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시험장에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선택지의 의미와 분석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선지들 간의 5개 중에 비교 우위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왜냐?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개 중에 지워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1번이 답이냐 아니냐, 2번이 답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복수 정답은 전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더 쓰고 싶어요. 한 10개쯤 쓰고 싶어요. 근데 칸이 안 돼서 2개만 쓴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다,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맞거나, 그러니까 적절한 선택지거나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 선택지에 잘못을 따져보자. 선택지에 잘된 거랑 잘못된 것을 따질 수만 있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2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출제자는 어떤 방식으로 적절한 선택지를 만들까? 이게 문학과 독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적절한 선택지를 만들 때도 지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해서 어떤 제3의 선택지를 구성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적절한 선택지를 만들어요. 그러나 문학은 독서에 비해서는 어때요? 적절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다양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문학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선택지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그 선택지의 잘못된 지점이 무엇인지를 읽을 때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출제자의 숨겨진 의도는 그 패턴,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조금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능을 예측하느냐, 수능에 대응하느냐. 우리가 자꾸 수능을 예측하려고 그래요. 어떤 지문 나올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사회 경제 지문 나왔으니 올해는 법 지문 나올까요? 막 이러면서 예측하려고 그러고, 또 뭐 이 작품 나왔으니까 다른 작품 나오지 않을까요? 막 예측해요. 잘못된 거야. 우리는 어떤 작품이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학년도 9평 방홍시어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연작시조 공략법이라고 해가지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 어떤 판단을 먼저 했어야 되냐면, 독서 문단처럼 구분이 되어 있어요. 5개로. 그렇죠? 네. 그러면 각 수마다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아, 1수에 있는 가의 1수는 16번의 1번과 17번의 1번에 해당되는구나. 그럼 가수를 읽고 16번의 1번, 17번의 1번을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시면 문학 문제처럼 보기도 먼저 활용하는 거야.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선생님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기를 먼저 읽고 활용한다. 왜? 문학의 보기는 해석의 틀을 정해주거나 아니 출제를 위해서 배경지식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작품에 배경 지식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할 때 다 깔아줘요. 이게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틀을 정해주든 배경 지식을 깔아주든 먼저 보는 게 훨씬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 선택지의 구조는 A 화살표 B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이 표현은 보기에 있는 이것과 연결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자가 이런 문제 오답을 어떻게 낼까요? 그렇죠. 보기를 불일치하는 경우,
보기랑 선택지랑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딴소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문과 보기가 연결이 안 되거나, 그리고 가끔 뭐야? 가끔 산문 지문에서는 지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가끔 나와요.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 1, 2번이겠죠.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문제들은 2번. 보기랑은 연결되고 지문도 맞는데 자연스럽게 뭐야? 그 둘이 연결이 안 되는 이 2번 유형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볼까요? 17번의 보기. 방홍시어는 선조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읽을 때. 왜 중요하냐? 정계에서 밀려났다. 그러면 자, 정계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그치, 스스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서로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출제자가 뭐예요? 정계에서 밀려났는데 스스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른수의 연시조인데 A, B로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범주화 시켰죠. A는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해놓고, B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으로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오답으로 이렇게 밀려나다 스스로도 이렇게 오답을, 그렇죠, 장난이란 말을 썼네요. 오답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려났는데 좋은 자긍심, 자족감인데 뭔가 반대되는 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요? 밀려났는데 자긍심이 있는데 갑자기 그리움과 연결시키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그리면, 자, 이게 범주라고 하죠. 범주 카테고리.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범주화 시켰을 때 문제의 선택지에 잘못된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좀 볼까요? 범주 내 잘못된 거, 범주 바꿔치기,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17번에 1번 보시면 가의 눈은 A와 연관됐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지문에 있는 이 표현은 보기에 있는 것과 연관됐다. 그러면 눈, 지문에 있는 눈은 A가 뭐였어요? 자긍심, 자족감이죠. 근데 여기 갑자기 자발적으로 이루었다. 이거 왜 이렇게 틀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산촌에 눈이 오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기랑 연결시켜야 돼요. 산촌에 이 사람 자연에 왜 왔습니까? 정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눈이 온 거죠. 그러면 정계에서 밀려나서 눈이 왔는데 갑자기 왜 자긍심이 느껴지죠? 이상하죠?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밀려났는데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범주화시켜서 오답의 선택지를 구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번이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틀린, 잘못된 선택지를 만드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에 이와 유사한 문제의 유형을 내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의사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6번에 1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시는, 이 가 1수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심화한다는 것은 반대말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같은 내용으로 쭉 이어지면 심하고, 이어지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심화되거나 전환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심화는 전환이 아니면 틀린 거고,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1번, 16번의 1번 선택지가 잘못된 선택지가 되려면 대상과의 문답이 잘못된 선택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잘못된 선택지를 만들까요, 여러분? 대상과의 문답이 잘못된 선택지가 된다. 그러면 문답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예요? 자문자답이거나.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지문으로 가기 전에 선택지에 잘못된 것을 체크를 하고 가보면 그 일수의 끝부분에 날 차질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있으리 할 때 일이 많이 나오죠? 의문형 종결음이 서리법이야. 그러면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일편명월이, 밝은 달이,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벗인가 한다. 그러면 누가 있겠느냐? 뭐 대답을 요구하진 않지만 달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문자답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출제자가 논란거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대상과라 이런 말을 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수로 끝난 거죠. 그 다음 이번엔 8수로 볼까요? 17번에 2번 보기랑 연관시키는데 수간 모옥은 A와 연관된 시어. A가 뭐였죠? 자족감, 자긍심. 근데 갑자기 여기 뭐예요? 답답한. 이거는 뭐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으로 잘못된 선택지를 만든 거죠. 이건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택지 자체가 보기랑 일치가 안 되는 연결 불일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7번에 3번 나의 만산나월은 B와 연관된 시어로. 그럼 B가 뭐였어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죠. 근데 님이 부재한 상황. 여기 보시면 만산나월은 다 내 것인가 하노라. 이건 이어적기 하는 거예요. 이어적기. 것인가. 그럼 다 내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달, 별, 뭐 북극성 이건 다 임금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네? 그러니까 뭐야? 임금과 관련돼 있네? 근데 나는 지금 전기에서 밀려나서 임금과 떨어져 있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뭐라 그랬냐면 달은 다 내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달이 임금이라면 이건 영모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영모.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임금인데 저게 내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임금이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문맥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때 달은 임금으로서의 달이 아니라 그냥 자연으로서의 달인 거예요. 그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다 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다 내 것, 부재한 상황, 지문과도 상관이 없고 보기랑도. 그럼 보기랑 어떻게 장난친 걸까요? 뭐 자꾸 장난친다는 표현을 써서 쌤이 버릇이라 해가지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꿔치기 한 거죠?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님이 부재하는 이런 상황, 뭐 그리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긍심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빠르게 판단이 돼야 돼요.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천천히 봐도 되는데 자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출제자가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지 잘못된 선택지를 만드는지 판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2번 보시면 이것도 나에 대한 건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암시란 말 하나 체크하고 갈까요? 암시의 반대말은 명시예요. 명시. 명암이 있다. 밝음과 어둠이 있다. 그럼 여기서 암시한다는 건 뭐냐면 밑줄 그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문의 그 표현을 밑줄 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삶의 태도는 밑줄 그을 수 없이 암시한다. 그럼 결국 삶의 태도는 다 있다는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주목할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선택지에서 주목할 말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는 게 잘못된 선택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거만 있거나 현재만 있거나 아니면 뭐야?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그 둘이 대비, 차이가 아니거나 서로 대응하거나. 근데 대부분 과거와 현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달라졌다, 변화가 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2번보다는 주로 1번에서 잘못된 선택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8수 보시면 석갈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울어졌나 틀어졌나. 그러니까 결국 이 석갈이나 이런 말 몰라도 여기서 이 단어가 뭐야? 모으기. 초가집이란 뜻이야. 그럼 당연히 집과 관련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으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작은 줄 비웃지 마라. 이 달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과거의 삶이 없죠. 현재만 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을 보시면 한식 비온 후에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화류. 몰라도 화자가 꽃 화자죠. 그렇죠?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찌하여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했어요. 그럼 여기 선택지 보시면 봄빛은 비 하면 아까 뭐였죠?
임에 대한 그리움. 그쵸?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 그쵸? 연결 바로 되고. 여기서 중요한 말. 촉발하는 계기다. 이거 딱 보자마자 화살표 긋고 오른쪽에 뭐예요? 그리움인가. 그러면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는 뭐냐? 봄빛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봐도 봄빛이 퍼졌죠? 그래서 님에 대한 생각을 해. 그럼 당연히 뭐 이 선택지는 맞아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선택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 17번에 4번 선택지 이 말이 틀리다. 잘못된 선택지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봄빛이랑 얘랑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리운데 봄빛을 보니까 더욱 그립다. 그럼 이때 봄빛은 뭐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가 아니라 그리움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먼저 선후, 앞뒤 이런 거 했을 때 오답으로 만드는 방법은 순서 바꿔치기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16번에 3번 보시면 선경 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선택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다. 드러내는 거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어떤 직접적이냐 명시적이냐 말이 없기 때문에 아까 삶의 태도를 암시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경 후정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 선택지가 틀리려면. 알겠죠? 그럼 보시면 성경 후정은 근데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앞에는 객관적인 풍경이고 나중에는 주관적인 감정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름이 있다, 그립다, 슬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감정과 연관되는 상황, 간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에서 이게 성경 후정, 감정 아닌데 라고 판단한 친구는 뭐가 됐냐면 이것만 본 거야.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봄빛 얘기하고 꽃이 피었다 얘기한 다음에 그걸 임은 갔는데 안 온다. 임은 꽃이 피면 와야 되는데 피는 것처럼 이미 갔으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상황도 다 정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밤에 봄빛이 퍼졌어요. 그럼 무조건 좋은가요? 선생님 같으면 안 좋을 수 있겠는데 남친하고 헤어졌어. 근데 막 봄빛이 확 펴져 막 벚꽃 날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안 좋죠. 이런 거는 이 상황에서 그냥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풍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맞게 되는 거예요.